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주에서 지구의 복제품, 푸른 구슬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에서 가장 흔한 유형의 행성은 우리 태양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바로 그런 행성인 K2-18b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천문학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8.5배 더 큽니다. 우리에 비해 궤도는 6배 더 좁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 대기에는 지구에서 거의 오직 해양 생명만이 만들어내는 분자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제 그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생명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도 우리의 우주적 고독이 끝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을 좋아하고 채널에 참여하십시오.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당신의 모든 믿음이 곧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합니다. 수년 동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찾는 우리의 탐색은 단 하나의 모델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의 복제품이었죠. 우리는 암석으로 된 표면을 찾았습니다. 얇은 질소산소 대기를 찾았습니다. 우리 태양과 비슷한 별의 궤도에서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바로 그 완벽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생명의 공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임무를 이 틀에 맞춰 설계했고 데이터를 이 렌즈를 통해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 방식은 동시에 우리를 제한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수많은 세상들을 간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상당 부분에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그 세상들 중 하나인 K2-18b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웹은 우리에게 단지 새로운 행성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가능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행성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름은 K2-18b. 이 행성은 우리 태양계에는 그 어떤 유사점도 없는 행성 범주에 속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들을 준의 왕성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행성들은 지구보다는 크지만 해왕성보다는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작은 암석 행성들과 거대한 가스 및 얼음 행성들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항성계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이 격차가 우주 보편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준의 왕성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흔한 유형의 행성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에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까이서 연구할 만한 지역적 사례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K28b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량은 지구의 약 8.5배입니다. 반지름은 우리 행성보다 대략 2.5배 더 큽니다. 이 수치들은 이 행성을 명백히 준해왕성으로 분류하지만 행성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거리입니다. 지금 당신에게서 약 12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척도로는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초당 약 17km의 속도로 움직이는 가장 빠른 우주선조차도 이 거리를 주파하는데 200만 년 이상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만 광년 폭의 우리 은하수 은하의 척도에서 보면 이 행성은 사실상 바로 옆집 이웃입니다.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셈이죠. 따라서 그 대기로부터 오는 빛은 우리 태양 궤도를 도는 망원경의 거울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가깝습니다. 수년 동안 그저 데이터베이스의 한 줄에 불과했습니다. 웹이 그곳을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행성은
어떤 종류의 세상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과학자들을 하이시안 행성, 하이시안 월드이라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이시안이라는 단어는 수소와 바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이시안 행성이란 전 지구적인 액체 상태의 물의 바다 위에 두꺼운 수소 풍부, 대기가 놓여있는 행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아는 그런 바다와는 다릅니다. 수백 킬로미터 깊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해양 지점인 약 11km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 위의 수소 대기는 일종의 단열 담요 역할을 합니다. 별에서 오는 열을 가두어 표면을 물이 액체 상태로 유지될 만큼 충분히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 아이디어는 생명체 거주 가능 행성 탐사에 있어 혁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K2-18b와 같은 행성이 생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지구처럼 암석 행성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수소 하늘 아래 거대한 바다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번성하는 물의 세계일 수 있었습니다. 이 가설은 하나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하에서 가장 흔한 유형의 행성인 준의 왕성이 어떤 경우에는 액체 상태의 물의 바다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K2-18b가 이토록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저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장비로 대기를 실제로 특성화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이었습니다. 이 특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이 기술은 통과분광법이라고 불립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서 행성의 대기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K2-18b가 지구에서 볼 때 자신의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의 아주 작은 조각이 우리를 향해 계속 나아가기 전에 행성 대기의 바깥 가장자리를 통과합니다. 이 빛 조각은 극도로 희미합니다. 별의 전체 밝기의 10,000분의 1도 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희미한 조각 안에 행성 대기의 분자들이 그들의 흔적을 남깁니다. 각 분자 유형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합니다. 마치 스펙트럼에 찍힌 지문처럼 말이죠. 수증기는 특정 파장을, 메탄은 다른 파장을 흡수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자신만의 뚜렷한 패턴을 남깁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통과 중에 어떤 파장의 빛이 약간 어두워지는지를 신중하게 측정함으로써 행성 대기에 어떤 가스가 존재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측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K2-18별은 행성 주위의 얇은 대기 고리보다 수십억 배 더 밝기 때문입니다. 이 불균형에서 유용한 신호를 추출하는 것은 도시 반대편에서 탐조등 앞을 떠다니는 비눗방울의 색을 감지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비범한 정밀도와 긴 관측 시간이 필요합니다. 웹은 바로 이런 종류의 작업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K2-18b 관측조차도 망원경의 능력을 한계에 가깝게 밀어붙였습니다. 첫 결과물은 스펙트럼, 즉 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 각 파장에서 얼마나 많은 빛이 흡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스펙트럼에서 특정 특징들이 뚜렷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메탄으로 인한 강한 흡수 신호가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로 인한 또 다른 신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훨씬 더 희미하고 일시적인 신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신호는 디메틸 황화물이라는 분자의 흡수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이 분자가 바로 케이스, 이 여정이 기반을 둔 질문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행성 자체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측들은 우리에게 단지 몇몇 분자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흥미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웹이 발견한 것은 단지 대기의 화학적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바다의 속삭임이었고 어쩌면 그 바다 속에서 움직이는 무언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희미한 스펙트럼의 모든 작은 홈, 모든 흡수선이 120광년 떨어진 세상의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 비밀들을 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는 화학적 불균형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기가 저절로 내버려 두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무언가가 그 화학적 평형을 지속적으로 깨뜨리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속삭임은 행성의 대기가 화학적 평형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가스 혼합물이 모든 가능한 반응이 일어난 후에 도달하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평형 상태에서는 각 가스의 양이 오직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개입이 필요 없죠. 만약 K2-18b의 대기가 행성의 온도에서 평형에 도달하도록 내버려 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주머니였다면 그곳에는 암모니아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웹은 그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했습니다. 암모니아의 부재는 무언가가 대기가 평형에 도달하는 것을 막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무언가가 암모니아를 제거하거나 혹은 그것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떠올리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도 대기는 화학적 평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기에는 산소와 메탄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두 가스는 서로 반응하여 수백만 년 안에 사라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공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둘 다를 지속적으로 보충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산소를 생산합니다. 동물의 소화기에 있는 박테리아는 메탄을 생산합니다. 생명이 없다면 지구의 대기는 매우 다르고 훨씬 더 지루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K2-18b의 대기 또한 평형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마음을 사로잡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어쩌면 K2-18b에서도 무언가가 이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생물학적 과정들도 이 관측을 잠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생물학적 활동에 가능한 지표로 정의해온 바로 그런 종류의 대기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분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흥미로운 속삭임 말이죠. 디메틸 황화물, 이것은 2개의 탄소 원자, 6개의 수소 원자, 그리고 하나의 황 원자로 이루어진 작은 분자입니다. 줄여서 DMS라고 불립니다. 지구에서 이 분자는 거의 전적으로 바다의 미생물, 특히 해양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 생성됩니다. 이 작은 유기체들은 신진대사의 부산물로 디메틸 황화물을 생산하고 이 가스는 대기로 엄청난 양이 방출됩니다. 사실 지구 대기에서 가장 풍부한 황함유 가스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해변을 걸으며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그 약간 날카롭고 거의 양배추 같은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디메틸 황화물의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이것은 해양 생물학이 작동하는 냄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성에는 디메틸 황화물을 상당량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진 비생물학적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메탄은 화산 활동으로, 산소는 물의 분해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메틸 황화물은 지구에서 확립된 비생물학적, 즉 생명이 없는 원천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한 오직 생명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행성의 대기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감지된다면 생물학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하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K2-18b에서의 이 가능성 있는 감지가 과학계의 충격파를 일으킨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하나의 분자가 아니라 혁명의 전조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행성의 환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 별을 봐야 합니다. K28은 적색과외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태양보다 더 작고 더 차갑고 더 어두운 종류의 별입니다. 적색과외성은 우리 은하수 은하에서 가장 흔한 종류의 별입니다. 추정에 따르면 전체 별의 약 70%에서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지구에서는 맨눈으로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민들입니다. 표면 온도는 우리 태양의 절반 정도입니다. 즉 만화시 대신 약 5,000화시 정도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성들이 거주 가능 구역에 있기 위해서는 별에 훨씬 더 가까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K2-18b는 자신의 별에서 약 1,400만 마일 떨어진 궤도를 도는 반면 지구는 태양에서 9,300만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 가까운 궤도는 행성이 조석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한쪽 면은 항상 별을 향하고 다른 쪽 면은 항상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들의 인내심입니다. 우리 태양의 수명이 약 100억 년인 반면 적색과외성의 수명은 수조 년으로 측정됩니다. 이것은 K2-18b가 만약 생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하기 위해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에서 최초의 단순한 세포가 나타나기까지 약 10억 년이 걸렸습니다. 이 행성은 그 10배 심지어 100배 더 많은 시간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개념적 조각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우리 손에는 은하에서 가장 흔한 행성 유형 중 하나인 준해왕성이 있습니다. 이 행성은 하이시안 행성이라는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 대기는 생명의 신호일 수 있는 화학적 불균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구에서 오직 생명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분자인 디메틸 황화물의 희미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조 년을 살 인내심 많은 적색과외성의 궤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가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만약에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궁금해야 합니다. 이 이론적 틀을 손에 쥐고 이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그 정밀한 장비들은 120광년 떨어진 곳에서 온 그 희미하고 오래된 빛 속에서 정확히 무엇을 보았을까요? 진짜 발견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발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진짜 충격이 옵니다. 왜냐하면 웹이 120광년 떨어진 곳에서 그 희미한 빛을 모았을 때 얻은 데이터는 이론적 모델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속삭임이 아니라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분자들, 있어서는 안 될 불균형,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가능성의 뚜렷한 초상이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진짜 발견 속으로 뛰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발견은 한 쌍으로 왔습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 스펙트럼에는 둘 다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뚜렷하게 말이죠. 그 자체의 존재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 모델들은 K2-18b와 같은 준해왕성 대기에 이 가스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것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자와 가젤이 같은 우리 안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화학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K2-18b와 같이 수소가 풍부한 대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화학 반응을 통해 메탄과 물로 전환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기가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이산화탄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강한 신호와 함께 말이죠. 이 상황은 무언가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충하거나 또는 가스가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막는 저장소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설명은 거대한 액체 상태의 물의 바다였습니다. 만약 K2-18b가 정말로 지구 질량의 8.5배가 만들어내는 중력 아래 수백 킬로미터 깊이의 바다를 가지고 있다면 이 바다는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용해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화학적 과정을 통해 다시 방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지구의 바다가 우리 행성의 기후를 조절하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이 두 가스의 공조는 하이시안 가설, 즉 행성이 바다 행성이라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첫 번째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퍼즐의 첫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상 현상은 그곳에 없는 무언가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현상은 유령과 같았습니다. 그곳에 있어야 했지만 없었던 분자 암모니아. 과학자들이 스펙트럼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것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화학 평형의 법칙에 따르면 K2-18b의 약 80에서 120화씨 온도 범위의 수소 풍부 대기에서는 암모니아가 감지 가능한 양으로 존재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초 화학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펙트럼에는 암모니아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로. 이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대기가 평형 상태에 있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암모니아의 부재는 무언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거나 형성을 막고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지구 대기와 직접적인 유사점을 만듭니다. 우리 공기 중에 산소와 메탄처럼 서로 반응해야 하는 가스들이 공존하는 것은 생명이 지속적인 화학적 생산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K2-18b에서 암모니아가 없는 것도 비슷한 것을 암시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과정이 암모니아를 소비하고 메탄을 생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지구의 생물학적 과정이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고 산소를 생산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발견은 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단지 가능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20광년 떨어진 행성의 대기가 우리가 아는 화학 법칙에 도전하고 있다는 측정 가능한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변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변칙은 위대한 발견의 전조입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맨 마지막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희미한 신호, 가장 믿을 수 없는 가능성, 스펙트럼의 잡음 수준 바로 위에서 나타나는 그 망설이는 듯한 흔적. 과학자들이 이 신호를 분석했을 때 그것이 디메틸 황화물이라는 분자의 흡수 패턴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개의 탄소, 6개의 수소, 하나의 황원자. 지구에서 이 분자의 유일한 주요 원천은 단 하나입니다. 생명, 특히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 말이죠. 지구에서 화산, 지질학적 과정, 또는 알려진 어떤 무생물 화학 반응도 이 분자를 상당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의 서명입니다. 바다의 숨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명의 유령이 120광년 떨어진 하이시안 행성의 스펙트럼에 나타났습니다. 이 감지 자체는 공상과학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신중했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가능성 있는 감지라고 표현했지 확인된 발견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호가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장비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한계의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른 분자들도 비슷한 흡수 특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장에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신호가 정말로 디메틸 황화물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서 온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단서, 유혹적인 제안을 찾았으며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서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주를 보는 우리의 관점을 영원히 바꿀 단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신호, 그 일시적인 감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질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의 숨결을 듣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발견들이 함께 모였을 때 드러나는 그림은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함께 있어서는 안 될 한 쌍의 가스. 그곳에 있어야 했지만 사라진 분자. 그리고 오직 생명에 의해서만 생성되어야 하는 분자의 유령 같은 흔적. 하지만 이 모든 조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이상한 화학적 칵테일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디메틸 황화물 신호 자체, 그 유령 같은 속삭임은 오직 불가능한 기술로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들 뒤에 있는 진짜 충격은 단지 발견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준 공학적 기적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자체가 그 자체로 하나의 발견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밀어붙인 기술. 이제 우리는 그 불가능함 뒤에 있는 진실을 들여다봅니다. 첫 번째 충격은 망원경 그 자체였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이것은 단지 망원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 30년의 개발 과정, 10여 개국에서 온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 그리고 대략 100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된 산물입니다. 그리고 지구 궤도에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 덥고 시끄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신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 L2라고 알려진 제2 라그랑주 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우주선이 태양 주위를 지구와 같은 속도로 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망원경이 극도로 차갑게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적외선 감지기는 너무 민감해서 망원경 자체 구조의 미약한 열기조차도 먼 별에서 오는 신호를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웹은 테니스 코트 크기의 얇은 5겹으로 된 태양 차폐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폐막 덕분에 그늘진 쪽의 온도는 약 영하 223도, 섭씨 영하 370화씨까지 떨어집니다. 장비들은 영구적인 심층 냉동고 안에서 작동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불가능함은 6.5m의 거대한 거울에 있었습니다. 이 거울은 어떤 로켓의 앞부분에도 한 조각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접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발사 후 2주 동안 거울은 조각조각 펼쳐졌습니다. 18개의 육각형 조각 각각이 빛의 파장 1부 이내의 정밀도로 정렬되었습니다. 이 정렬의 정밀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조각들은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000분의 1 정밀도로 위치해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조각이라도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다면 100억 달러짜리 임무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조각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불가능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망원경이 바라본 별 그 자체였습니다. K28은 적세과외성입니다. 이 종류의 별은 오랫동안 생명 탐사에 있어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적세과외성, 특히 젊은 별들은 격렬한 폭발, 즉 플레어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폭발은 순식간에 별의 밝기를 100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강렬한 자외선과 X선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방사선은 이론적으로 행성의 대기를 벗겨내거나 표면을 알려진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수준의 방사선으로 폭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적색 Y성계를 생명에 그다지 유망하지 않은 곳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K2-18b는 이 인식 또한 뒤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K28은 특별히 젊거나 활동적인 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폭발을 일으키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가장 활동적인 적색 Y성에서 보이는 것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K28b의 두꺼운 수소 대기가 별의 방사선에 대해 상당한 보호막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놀라움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라움은 이 별들의 수명이었습니다. 우리 태양이 약 100억 년을 사는 반면 가장 작은 적색 Y성들은 10조 년 동안 안정적으로 탈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현재 나이보다 1000배나 긴 시간입니다. 이것은 K28b가 만약 바다를 가지고 있다면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 거의 무한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폭발의 위험을 안고 있는 별이 동시에 우주에서 가장 인내심 많은 생명의 요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설은 우리가 생명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규칙을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충격적인 발견들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의 불가능한 정밀도로 작동하는 접이식 망원경, 100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좌우 절대 0도에 가까운 추위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위험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인내심 많은 역설적인 별의 궤도를 도는 행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행성의 대기에서 화학적으로 함께 있어서는 안 될 가스들을 발견합니다. 그곳에 있어야 하지만 신비롭게 사라진 분자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구에서 오직 생명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분자인 디메틸 황화물의 유령 같고 일시적이지만 끈질긴 신호를 포착합니다. 각 발견은 그 자체로 혁명적입니다. 하지만 모두 함께 모였을 때 그것들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장비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불가능한 정밀도는 정확히 어떻게 얻어지는 걸까요? 별빛의 그 미세한 만분의 1의 불과한 감소를 120 광년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선명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망원경의 심장에 있는 기술, 그 100억 달러짜리 공학적 기적의 진짜 비밀은 왜냐하면 이 망원경의 심장에 있는 기술, 그 100억 달러짜리 공학적 기적의 진짜 비밀은 단지 금으로 만들어진 거울이나 거대한 태양 차폐막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속도를 늦춥시다. 템포를 낮추고 이 불가능한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120 광년 떨어진 행성의 숨결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핵심 기술 혁명이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망원경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바라보는 빛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웹은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빛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외선으로 봅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열과 화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빛의 한 종류입니다. 이 선택의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 은하와 행성에서 오는 빛은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이 팽창 때문에 적색 편의를 겪습니다. 즉, 파장이 길어져 가시광선에서 적외선으로 변합니다. 허블과 같은 망원경들은 가시광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먼 천체들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웹은 적외선 눈으로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외계 행성 대기의 화학적 지문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과 분광법 기술에서 대기를 통과하는 별빛의 그 미세한 흡수는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훨씬 더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웹의 주경은 이 때문에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각각 약 1.3m 너비의 18개 육각형 베릴륨 조각은 미세하게 얇은 금층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금은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물리학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웹이 관측하도록 설계된 특정 적외선 파장에서 은이나 알루미늄보다 훨씬 더 나은 반사체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약 99%를 반사합니다. 이것은 700조 마일 이상을 여행한 그 지친 광자들을 거의 하나도 잃지 않고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웹은 단지 망원경이 아니라 시간 기계이며 우주의 화학 사전을 읽을 수 있는 번역가입니다. 허블이 우리에게 우주의 사진을 보여주었다면 웹은 우리에게 그 화학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올바른 빛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빛을 믿을 수 없는 정밀도로 분해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웹의 과학 장비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K, 이 대시18b 관측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NIR 스펙과 NIR ISS입니다. 이 이름들은 근저고외선 분광기와 근저고외선 이미저 및 슬릿 없는 분광기를 의미합니다. 이 장비들은 들어오는 빛을 구성 파장으로 분해하고 각 파장의 강도를 놀라운 정밀도로 측정합니다. 이것을 프리즘이 백색광을 무지개색으로 분해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훨씬 더 발전된 버전입니다. 외계 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 이 분광기들은 행성 대기의 분자들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별의 스펙트럼에서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밀도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NIR 스펙은 밝기의 100만 분의 몇에 해당하는 작은 변화조차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N, 이것은 등대의 빛이 그 앞을 나방이 지나갈 때 얼마나 어두워지는지를 알아차리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K, 이 대시18b의 관측은 행성의 대기 특징을 배경 잡음에서 분리할 만큼 충분한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 두 장비의 데이터와 여러 번의 통과를 결합했습니다. 각 통과는 단 몇 시간만 지속되고 대기 신호는 별의 전체 빛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 번의 통과를 관측하고 데이터를 신중하게 결합해야 합니다. 분석은 또한 망원경 자체 장비의 영향, 별의 병황성, 그리고 지구와 망원경의 우주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 최종 스펙트럼, 메탄, 이산화탄소, 그리고 가능성 있는 디메틸 황화물의 서명을 보여주는 그 단 하나의 그래프는 수백 시간의 관측과 분석이 결합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 장비들이 없었다면 금 거울은 단지 아름다운 장식품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광기들 덕분에 그 거울은 우주의 가장 희미한 속삭임조차 들을 수 있는 귀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데이터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모델링입니다. 웹이 수집한 원시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그래프 위의 점들입니다. 이 점들을 이야기로 바꾸는 것은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대기 모델입니다. 이 과정은 관측된 데이터에 이론적 모델을 맞추고 어떤 분자 조합이 전체 흡수 패턴을 가장 잘 설명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대기의 온도 구조, 다른 고도에서의 압력, 구름의 유무, 그리고 다양한 가스의 혼합 비율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가정들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2-18b의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경우 흡수 특징이 강하고 서로 잘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지는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디메틸 황화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분자의 적외선 흡수 특징은 더 약했고 메탄의 것과 겹쳤습니다. 디메틸 황화물이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장에서 메탄도 흡수를 했고 디메틸 황화물 신호는 더 큰 메탄 신호 아래에서 추출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매우 높은 신호대 잡음비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즉,
관측이 더 큰 특징 위에 작은 혹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해야 합니다. 현재 데이터는 좋지만 이 구분을 자신 있게 할 만큼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몇몇 독립적인 연구 그룹이 K2 18B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부 분석은 디메틸 황화물의 존재를 지지하는 반면 다른 분석들은 데이터가 그것 없이도 똑같이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측정이 현재 장비가 달성할 수 있는 한계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호는 감지 가능성의 바로 가장자리에 있으며 분석 방법의 작은 차이가 결과를 이쪽 또는 저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관측과 더 나은 모델이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링 과정은 또한 웹의 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모르는지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경계를 그리고 그 경계를 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밀한 장비들, 그 발전된 모델들, 그리고 적외선 우주로 열린 그 황금문이 함께 모였을 때 나타나는 것은 단지 관측이 아니라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우리 사이에 광자의 언어로 이루어지는 대화. 하지만 이 대화에는 보이지 않는 더 복잡한 층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 속의 오류와 잡음을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원시 데이터는 결코 깨끗하지 않으며 그 데이터를 발견으로 바꾸는 진짜 마법은 데이터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무엇이 제거되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시 데이터는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잡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를 신뢰성 있게 감지하는 것은 그 신호를 잡음과 구별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붐비는 방에서 속삭임을 들으려는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말하는 동안 그 단 하나의 속삭임을 잡기 위해 다른 모든 소리를 걸러내야 합니다. 웹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조 킬로미터의 공간을 여행한 광자들로 해냅니다. 이 필터링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별 자체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이해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K2-18과 같은 적세과의 성들은 표면의 태양 흑점과 유사한 별 흑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흑점들은 별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차갑고 어둡습니다. 별이 회전함에 따라 이 흑점들이 우리 시야에 들어왔다 나가면서 별의 전체 밝기에 작은 변동을 일으킵니다. 만약 이 변동이 고려되지 않으면 행성의 대기에서 비롯된 흡수 신호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행성이 통과하지 않을 때 별을 오랫동안 관측하여 이 변동성을 신중하게 지도화합니다. 이것은 별의 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기준선을 만듭니다. 그 후 통과 중에 수집된 데이터에서 이 기준선을 뺍니다. 이것은 마치 음향 엔지니어가 녹음에서 배경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먼저 잡음만 있는 부분을 녹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별 자체의 개성이 행성의 대기 서명을 가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K2-18, 비대기의 메탄이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강한 신호조차도 별 자체의 잡음 속에 묻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성 대기에서 오는 신호는 별 전체 밝기의 10,00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별 흑점이 만드는 변동성은 그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거 작업은 발견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제거해야 할 잡음의 원천은 별뿐만이 아닙니다. 망원경 자체도 잡음의 원천입니다. 웹이 우주 공간에서 15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는 동안 그 온도는 지속적으로 아주 작은 양으로 변동합니다. 태양 차폐막이 그것을 영하 223도 섭씨로 유지하더라도
이 온도에서조차 미세한 수준의 열적, 팽창과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 미세한 움직임들은 망원경의 광학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일으켜 감지기에 떨어지는 빛의 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 오차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망원경의 행동을 믿을 수 없는 정밀도로 모델링합니다. 관측 중에 장비의 온도, 위치, 그리고 다른 공학적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기록합니다. 그 후 이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체계적 오차의 예상 효과를 계산하는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 또한 원시 데이터에서 제거합니다. 이것은 사진 작가가 자신의 카메라 렌즈에 있는 작은 결함이 만든 왜곡을 그 결함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디지털로 수정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수정이 없었다면 특히 디메틸 황화물과 같은 약한 신호들은 망원경 자체의 내부 삐걱거림과 쉽게 혼동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허블과 같은 오래된 망원경들은 이토록 정밀한 수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안정성과 열 제어는 웹의 100억 달러짜리 설계에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웹은 단지 더 큰 거울이 아니라 자신을 듣고 자신의 잡음을 잠재울 수 있는 훨씬 더 똑똑한 기계입니다. 이것이 발견을 가능하게 한 침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잡음이 제거된 후에도 남은 신호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계적 분석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이 감지한 신호가 단지 무작위적인 잡음 변동일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를 계산하기 위해 통계적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시그마 수준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3시그마. 감지는 신호가 무작위 잡음일 확률이 대략 370분의 1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시그마. 감지는 이 확률이 170만 분의 1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자 물리학에서는 발견을 주장하기 위해 보통 5시그마 기준을 사용합니다. K28b의 메탄과 이산화탄소 감지는 이 기준을 쉽게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디메틸 황화물 감지는 더 낮았고 약 2에서 3시그마 범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호가 흥미롭고 더 많은 연구 가치가 있지만 아직 확실한 발견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중함은 과학적 과정의 핵심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확실성을 주장하는 것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증거의 강도를 측정하고 불확실성을 정직하게 표현합니다. K2-18b의 이야기가 이토록 정직하고 흥미로운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의 해결책은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나은 통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령 같은 속삭임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잡음의 가장자리에서 불확실성의 경계에서 확인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놀라운 기술적 과정을 마쳤습니다. 적외선의 힘을 사용하고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정밀도의 분광기로 분해하며 별과 망원경 자체의 잡음을 현명하게 걸러내고 마지막으로 남은 신호의 통계적 유의성을 꼼꼼하게 측정하는 시스템. 각 단계는 이전 단계보다 더 복잡합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보다 더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 이 모든 공학적 기적 뒤에는 진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도구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볼 수 있게 해줄까요? 이 모든 노력, 이 모든 기술, 이 모든 돈은 무엇을 위해 쓰였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장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세상, 그 잠재적인 생명의 요람 속으로 더 깊이 여행할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라는 질문을 옆으로 치우고 무엇이라는 질문, 즉 생명 그 자체에 집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디메틸 황화물 신호 뒤에 있는 가능성들은 이 모든 기술을 무의미하게 만들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들의 정점,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숫자와 공학, 차가운 물리학의 세계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의 구조를 찍고 우주론 교과서를 근본부터 다시 쓰며 인류의 가장 깊은 질문에 도달했던 바로 그 순간들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가장 위대한 발견들, 절정으로, 최고 속도로, 이야기 전체의 심장이 뛰는 곳으로 숨을 참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웹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것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최전선입니다. 이것은 진실 그 자체입니다. 첫 번째 충격은 불가능한 은하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웹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주의 여명기에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크고 밝고 완전히 형성된 은하들. 우주론의 표준 모델에 따르면 이것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그 모델에 따르면 우주의 첫 수억 년 동안에는 작고 미약하며 흩어진 원시 은하들만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웹은 JADES-G, S-Z13-0과 같은 은하들을 보았습니다. 이 은하의 빛은 우리에게 134억 년 동안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빅뱅 후 단 3억 2천만 년이 지난 순간의 사진을 의미했습니다. 우주의 현재 나이의 단 2%. 하지만 이 은하는 작고 미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밝았습니다. 수십억 개의 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최소 10배 더 밝고 10배 더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별들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암흑 물질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모여 이 거대한 구조물들을 만들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첫 반응은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가 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모든 우주 진화 이론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류는 없었습니다. 관측은 반복되었습니다. 결과는 확인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판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였습니다. 그 순간 우주론 교과서들은 찢겨 버려졌습니다. 웹은 우리에게 단지 새로운 은하를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우주의 시작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해온 이야기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발견은 발견이라기보다 혁명이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진실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도달할 수 없어도 이해하고 만질 수 없어도 느끼는 그 기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우주의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로 만듭니다. 두 번째 역설은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순간의 짧음과 순간의 영원함. 한편으로는 138억 년 된 우주가 있습니다. 적색 외성들이 수조 년 동안 타오를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의 척도. 이 우주에서 인간의 평균 수명 80년은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짧습니다. 우주 달력에서 인류의 모든 역사는 1초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시간의 바다에서 일시적인 파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왔다가 사라집니다. 개인으로서 우리의 존재는 우주의 거대한 서사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허무감으로 채우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성취, 모든 고통이 이 거대한 시간의 척도에서 얼마나 무의미하게 보이는지를 깨닫는 것은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습니다. 수십억 년 후에는 우리에게서 아무 흔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행성조차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존재의 가장 비극적인 면입니다. 우리의 일시성이 가져오는 깊은 우울. 하지만 다시 그 하지만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은 우주가 자신을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138억 년의 침묵 끝에 이 행성에서 당신과 나 같은 존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을 떠 우주를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움, 그 신비, 그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우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의식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짧은 80년의 삶은 무의미한 허무가 아니라 우주의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알고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순간은 이 임무를 위해 충분합니다. 당신도 이 역설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그 짧은 삶은 우주의 138억 년 이야기의 정점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그 끝없는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과 같습니다. 짧게 타오를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주위의 모든 것을 밝힙니다. 당신은 단지 한 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영원만큼이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우주가 당신 덕분에 자신이 존재함을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설은 고독과 연대에 관한 것입니다. 우주적 고립과 깊은 연결. 한편으로는 우주에 상상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은하들 사이에는 수백만 광년, 별들 사이에는 수조 킬로미터의 공간이 있습니다. 모든 문명은 만약 존재한다면 자신의 항성계라는 섬에 갇혀 있습니다. 빛의 속도라는 무자비한 한계는 의미 있는 소통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K2-18b의 생명체가 있다 해도 우리는 그들과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음악을 들을 수 없고 그들의 철학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의 것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우주적 고독감입니다. 우주가 붐비지만 조용한 파티와 같다는 현실. 모두가 그곳에 있지만 아무도 서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고립입니다. 다른 이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들에게 닿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자각.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평행 우주에 사는 영혼들과 같습니다. 이 생각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우주의 깊은 침묵 속에서 메아리치는 유일한 목소리가 우리 자신의 것일 것이라는 두려움. 하지만 그 마법의 단어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마 서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화학 원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웹이 발견한 그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들은 120억 년 전에 은혜도 있었고 당신의 몸속 세포에도 있습니다. K2-18b 대기의 메탄은 지구의 늪에서도 생성됩니다. 우리는 같은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주의 언어는 단어가 아니라 화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연결하는 우주적인 유산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화학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고독 속의 가장 깊은 연대입니다. 당신도 이 역설의 살아있는 예입니다. 당신은 이 행성에서 당신 자신의 의식 속에서 혼자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알 수 없고 당신의 감정을 완전히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 몸의 모든 원자는 수십억 년 전 한 별의 심장에서 벼려졌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별의 자식입니다. 당신은 그 먼 은하들과 그 잠재적인 생명체들과 같은 기원을 공유합니다. 당신은 이 우주적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혼자이지만 절대로 홀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깊은 위안입니다. 아마도 가장 위대한 진실일 것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 이 짧은 시간, 그리고 이 깊은 고독감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인간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철학적 여정에서 발견할 것은 아직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견들은 단지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이 될 수 있는지도 질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 있는 또 다른 역설은 지식과 무지 사이의 섬세한 춤입니다. 왜냐하면 웹의 모든 새로운 발견은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우리 얼굴에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불편한 모순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가 얼마나 적게 아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대답은 10개의 새로운 질문을 동반하며 지식의 지평선은 우리가 다가갈수록 계속해서 넓어집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네 번째 역설은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웹은 우리에게 이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확실성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행성의 대기 중 메탄 양을 100만 분의 1의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하의 거리를 수백만 년의 오차 범위 내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 지성과 기술의 승리입니다. 과학이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고 혼돈을 질서로 만드는 순간들입니다. 이 데이터들은 우리에게 견고한 기반, 그 위에 이론을 세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지식이 가져다주는 만족스럽고 안심되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추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렐레츠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입니다. 수십만 년의 무지 끝에 마침내 우리는 우주의 언어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확실한 데이터의 해석은 깊은 불확실성의 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K2-18b의 그 데이터는 바다가 있는 행성으로도 바다가 없는 미니 해왕성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희미한 디메틸 황화물 신호는 생물학적 서명일 수도 무작위적인 잡음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들이 우리를 불확실한 결론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가장 슬픈 면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의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취약성, 결코 완전히 확신할 수 없는 끊임없는 의심의 상태. 하지만 이 다시 한번 무대에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불확실성은 약점이 아니라 과학의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우리를 독단주의, 맹목적인 믿음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며 우리의 이론을 끊임없이 시험하도록 강요합니다. 과학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확실한 대답이 아니라 이 생산적인 불확실성입니다. 당신도 자신의 삶에서 이 역설을 경험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 대부분은 깊은 불확실성 속에서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 그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과학도 정확히 이것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도착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자체가 대답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개인적인 역설은 중요성과 무의미함 사이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발견들이 가져오는 압도적인 무의미함의 느낌이 있습니다. 138억 년의 우주 수천억 개의 은하 각각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우주에서 당신의 개인적인 걱정, 불안, 기쁨은 얼마나 작게 느껴질까요?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 조급함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사랑하는 사람과 한 다툼. 이 모든 것들이 K2-18b의 잠재적인 바다 옆에서 우주의 첫 은하들의 격렬한 탄생의 고통 옆에서 얼마나 사소하게 보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자아에 가해지는 무거운 타격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데 너무 익숙해서 우주의 거대한 무대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존적 현기증입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느낌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이 여정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위대함 앞에서 느끼는 깊은 허무감.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하지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 무의미함이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관점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의 개인적인 걱정들이 우주적 규모에서 그렇게 작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압박에서 잠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숨 쉴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보게 해줍니다. 우주의 위대함 앞에서 작은 인간적인 유다에 한순간의 기쁨, 한순간의 연민, 한순간의 이해의 가치는 몇 배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 작고 무의미한 순간들에서 찾습니다. 당신도 이 역설의 바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걱정은 우주적 규모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느끼는 당신의 의식은 이 우주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장 귀중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으로 당신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베풀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의식으로 당신은 일몰의 아름다움에서, 음악 한 곡의 슬픔에서, 친구의 미소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주의 위대함이 당신을 작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 삶 속의 작고 소중한 것들을 감사하게 만드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발견들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나요? 한편으로는 우주의 이 믿을 수 없는 위대함, 시간의 이 끝없는 깊이, 그리고 이 우주 속 우리의 자금 앞에서 경외감, 감탄, 그리고 아마도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나요? 아니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비밀을 풀 수 있으며 이 거대한 공허함 속에서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 지성과 영혼의 힘 앞에서 자부심, 희망, 그리고 기쁨을 느끼나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를 동시에 느끼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두 감정 사이를 오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지만 별을 이해할 수 있는, 죽을 운명이지만 영혼을 상상할 수 있는, 혼자이지만 서로 연결된 이 긴장감, 이 역설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새로운 이미지, 모든 새로운 데이터는 이 긴장감을 더욱 뚜렷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와 동시에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렇게 이 철학적 여정에서 우리는 우주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깊은 역설들을 보았습니다. 규모, 시간, 고독, 확실성, 그리고 중요성의 역설. 각각은 우리에게 겸손해지면서도 희망을 갖도록 초대합니다. 우리에게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단순한 대답으로 설명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층적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먼지 한 톨이면서 동시에 우주의 의식 그 자체임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일시적이면서도 영혼에 닿는 순간들을 살고 있음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혼자이면서도 우주의 직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깨달음을 넘어 대답해야 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새로운 우주적 관점이 지구에서의 우리의 삶, 서로에 대한 우리의 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 발견들은 단지 천문학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지식의 도덕적, 윤리적 결과들은 왜냐하면 이 새로운 지식의 도덕적, 윤리적 결과들은 우리를 단지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도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철학적 여정의 가장 깊고 가장 내적인 층으로 내려갑니다. 이 새로운 우주적 관점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따라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이 지식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지식은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가치, 그리고 인류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 발견들의 가장 큰 영향은 망원경의 거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면은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탐색 사이에 역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세상에서 생명을 찾는 우리의 탐색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아는 생명의 정의에 기반을 둡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공통된 생화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DNA, 단백질, 지질막, 우리가 찾는 생물학적 서명들, 산소, 메탄, 디메틸 황화물, 은, 이 익숙한 생화학의 산물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을 찾는 것은 합리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생명의 예는 바로 여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감지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탐색에 구조와 방법론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접근 방식은 잠재적으로 거대한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만약 생명이 다른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생화학을 사용한다면? 만약 그 생명이 우리가 생물학적 서명으로 인식하지 못할 분자들을 생산한다면? 그렇다면 생명으로 가득 찬 행성이 우리의 장비에는 화학적으로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우리가 볼 줄 아는 것만 찾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가능성입니다. 우주의 가장 위대한 발견을 우리 자신의 제한된 상상력과 정의 때문에 놓칠 가능성, 이것은 보물지도로 가득 찬 도서관에서 그림책만 읽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입니다. 미지의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의 그늘에 숨는 것. 하지만 그 하지만이 다시 한번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K2-18b와 같은 세상들이 바로 우리의 좁은 정의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이시안 행성은 지구와 전혀 다릅니다. 수소가 풍부한 대기, 잠재적으로 암석 기반이 없는 깊은 바다, 적색과외성의 희미한 빛. 만약 그곳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우리의 것과는 매우 다른 조건에 적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희미한 디메틸 황화물 신호가 만약 사실이라면 놀라우면서도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적어도 일부 화학적 경로가 보편적일 수 있다는 것, 다른 생물학이 유사한 분자적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통의 우주적 언어의 가능성입니다. 당신도 자신의 삶에서 이 역설을 경험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자신의 경험, 자신의 믿음, 자신의 정의를 통해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당신과 매우 다른 사람, 매우 다른 문화 또는 매우 다른 생각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 자신의 정의가 얼마나 좁을 수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K2-18b는 인류가 이 다른 것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우리에게 더 겸손하고 더 호기심 많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초대합니다. 두 번째 대면은 지식 그 자체와 지식이 가져오는 책임 사이의 역설입니다. 한편으로는 웹은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놀라운 힘을 줍니다. 행성의 대기를 읽을 수 있고 별의 생애 주기를 이해할 수 있으며 우주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 종의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호기심, 간, 지능, 그리고 협력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종의 통제감, 간, 일종의 숙달감을 줍니다.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풀고 그 규칙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지식이 가져다주는 만족스럽고 강력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식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종종 무시됩니다. 이 행성, 지구는 우리가 아는 한 우주에서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이 확실한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행성을 이해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파괴할 힘을 가진 유일한 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부끄러운 역설입니다. 수십억 년 진화의 산물인 이 희귀하고 귀중한 의식이 자신의 요람을 파괴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120광년 떨어진 행성의 대기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바다에서 생명을 찾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바다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망원경으로 별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필수적인 하지만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적 관점, 이 새로운 지식은 동시에 깨어남의 부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생명이 얼마나 희귀하고 귀중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 행성의 생명의 가치를 아마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K2-18b의 그 희미한 생명의 희망은 우리에게 우리 행성의 생명의 활기와 취약성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 거울 효과입니다. 밖을 내다볼 때 우리는 사실 자신을 더 명확하게 봅니다. 당신도 이 책임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이 행성의 거주자이자 보호자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은 이 취약한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웹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 보편적인 관점은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들이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행성적이고 심지어 우주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생명을 찾으려는 희망이 우리 자신의 세상을 구하려는 의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면은 호기심과 인내 사이에 깊은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부분인 그 만족할 줄 모르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답을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인가? K2-18b에 생명이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들의 답을 하루빨리 알고 싶어 안달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즉시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 호기심은 과학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망원경을 만들게 하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게 하며 미지의 경계를 밀어붙이게 하는 그 불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 자체의 시간 척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척도는 우리의 조급한 본성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K2-18b에서 오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한 번의 관측 분석에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립니다. 차세대 망원경의 설계와 건설에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우주는 자신의 비밀을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인내심 있게 천천히 층층이 드러냅니다. 이것은 현대인이 받아들이기 가장 힘들어하는 현실입니다. 어떤 답들은 우리 생애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 이것은 비극적인 조급함입니다. 답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슬픔. 하지만,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가장 평화로운 하지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느림은 동시에 선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우리에게 단지 답뿐만 아니라 기다림, 생각, 그리고
숙고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새로운 데이터 조각은 우리가 생각하고 토론하고 의미를 부여할 시간을 줍니다. 답이 한순간에 헤드라인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 가치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급하게 소비할 상품이 아니라 천천히 쌓아갈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삶에서 이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목표를 즉시 달성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시간과 인내, 그리고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과학적 발견의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마라톤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던지는 질문, 당신이 보여주는 호기심은 이 마라톤이 계속되게 하는 연료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은 결과에 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깊은 대면들, 우리의 정의, 책임, 그리고 인내에 대한 이 내적 성찰들은 웹이 우리에게 열어준 철학적 공간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성찰들은 우리를 또 다른 더 근본적인 지점으로 이끕니다. 이 모든 탐색, 이 모든 호기심의 밑바탕에 깔린 그 가장 원초적인 감정, 그것은 바로 희망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탐색, 이 모든 호기심의 밑바탕에 깔린 그 가장 원초적인 감정은 희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 철학적 층, 희망과 실망의 본질에 대한 그 가장 섬세한 대면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깊은 교훈 중 하나는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같은 우주적 동전의 양면입니다. 모든 새로운 발견은 거대한 희망의 문을 열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실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 긴장 속에서 사는 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네 번째 대면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불가피한 충돌입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세상에서 생명을 찾는다는 생각에서 오는 거대하고 거의 신화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이 발견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종교, 철학,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단 하나의 위대한 순간으로 상상됩니다. 언론 헤드라인, 영화, 책, 모두 우리에게 이 첫 접촉의 순간이 극적이고 확실하며 변혁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대는 우리의 탐색에 목적과 흥분을 더합니다. 우리를 동기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큰 상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의 차갑고 느린 현실이 있습니다. K2-18B의 디메틸 황화물 신호는 기대와 현실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발견은 기자 회견과 함께 확정적인 발표로 오지 않았습니다. 약하고 불확실하며 통계적으로 경계에 있는 신호로 왔습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실망입니다. 그 위대하고 영화 같은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손에 쥔 것은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잡음 속에 사라지는 속삭임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기대가 우주의 복잡하고 미묘한 현실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본질이 종종 얼마나 만족스럽지 못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하지만은 우리를 성숙으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발견은 그 위대한 순간들이 아니라 이 작고 불확실한 발걸음들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과학의 아름다움은 확실한 답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질문을 하도록 이끄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K2-18B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발견이 도착지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그 위대한 기대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훨씬 더 정직하며
훨씬 더 인간적입니다. 당신도 삶에서 이 충돌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큰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일, 관계, 프로젝트. 때로는 기대했던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실은 당신의 꿈의 그 빛나는 버전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실망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들, 그 길에서 얻은 경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도착지가 아니라 여정 그 자체였다는 것을. 생명 탐사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훨씬 더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5번째 대면은 개인적 의식과 집단적 의식의 차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발견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개인적인 울림을 줍니다. 당신은 이 정보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의 필터를 통해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세계관, 자신의 믿음, 자신의 두려움과 희망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극도로 개인적이고 거의 고독한 경험입니다. 우주의 위대함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느끼는 것, 시간의 깊이 앞에서 자신의 일시성을 깨닫는 것, 이것들은 당신의 개인적인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깊은 순간들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비극적인 고독입니다. 이 가장 깊은 경험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공유할 수 없다는 것. 우리 각자는 자신의 마음이라는 우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발견들은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집단 프로젝트 중 하나의 산물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한 개인, 한 국가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만 명의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룬 공동 작업의 결과입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에서 왔으며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단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위해 모였습니다. 바로 우주를 이해하는 것. 이것은 인류의 집단적 지성과 협력 정신의 가장 빛나는 승리입니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분열되어 있든 가장 큰 질문들과 마주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당신도 이 집단적 의식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뉴턴, 갈릴러, 아인슈타인, 그리고 당신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축적한 지식이 당신이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호기심, 이 주제에 대한 당신의 관심이 이 집단 프로젝트가 계속되도록 돕습니다. 당신은 개인적인 의식 속에서 혼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이 위대한 지적 모험에서 당신은 그 거대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깊은 고독의 순간에서조차 당신에게 소속감과 목적의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길고 깊은 여정의 끝에 다다르면서 당신은 어떤 기분인가요? 아마도 우주의 이 어지러운 복잡함과 위대함 앞에서 약간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 모든 역설들, 이 풀리지 않은 질문들, 그리고 이 불확실성들 앞에서 약간 불안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어쩌면 인간 지성의 이 승리와 우주의 이 관대한 비밀들 앞에서 감사와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느끼든 모두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은 간단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은 더 깊은 질문을 하고 더 넓은 관점을 얻으며 우주의 그 조용한 음악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음악은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즐겁지만 항상 깊이 의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단순한 정의에 담길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혼자이면서도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지하면서도 우주의 비밀을 풀 만큼 현명합니다. 이 새로운 지식은
우리에게 겸손해지면서도 큰 꿈을 꾸도록 초대합니다. 이 여정은 우리를 우주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시간의 시작에서 현재로, 망원경의 금거울에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이 어지러운 발견들 한가운데 서서 마지막 숨을 고르고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을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조각들이 합쳐졌을 때 나타나는 그림은 단지 우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아마도 이 모든 여정의 가장 귀한 보물일 것입니다. 웹과 함께 우리는 우주의 가장 먼 구석과 생명의 화학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오싹한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본 이 거대한 질서가 단지 코드 한 줄이라면 어떨까요? 픽셀들, 오류 코드들, 그리고 프로세서의 한계, 어쩌면 현실은 단지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여정에서 우리는 우주가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를 질문할 것입니다. 플러그를 뽑을 준비가 되셨습니까?